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를 인정받으려면 정당성과 타당성, 균형성, 긴급성, 복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비난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을 향한 모욕, 그리고 어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저 과격한 행동은 정당성, 타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게 유죄라고 선고하고 싶네요. 2020년 6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기도 어려워지고요.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전, 청주까지 규제 칼끝이 겨눠졌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되고요. 어떤 신약들이 오늘 쏟아져 나왔는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왜 신약이라고 표현했냐면요. 네. 최근에 집값이 꿈틀꿈틀거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정부의 12.16 약발이 떨어져서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곧 신약을 발표할 거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쭉쭉 계시네요. 네. 어디 이번 신약 강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얼핏 하도 우리가 21번째다 보니까 또 그만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은 부드럽죠. 부드러운데 그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 부드러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주택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아주 잘 포진돼 있어요. 투기 수요 뭐 조정 대상 지역뿐이 아니고 정비 사업 꿈틀거리는 거 묵동이 이번에 꿈틀거렸잖아요. 네. 묵동이. 근데 그것도 확 잡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법인이 그동안 소리 없이 계속 조금 선도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장에 그 부분도 지금 잡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특히 젊은 층에서. 근데 그 부분도 이번에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하. 공급대책에 대한 것까지도 후속 조치까지 던져놨기 때문에 만만해 볼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부드럽지만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긴 엄청난 아주 실속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실속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총평을 해주셨고 최근에 목동 집값이 뭐 호가가 3억 원 정도 올랐다고 할 정도로 이건 이제 재건축 이슈고요. 맞죠? 네네. 안전진단 관련돼서 그리고 이것 관련된 정책도 오늘 이번에 들어가 있고 법인들의 부동산 투자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갭 투자 관련돼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요약해 주셨어요. 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가장 두드러지는 게 역시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핀셋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일일이 거명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아예 그냥 거의 대부분을 묶어놨어요. 서울 전 지역. 그 전에 이제 서울 전 지역은 해당되고 이 경기하고 지방이 이제 핀셋으로 몇 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다 잡아버렸어요. 경기는 전 지역입니다. 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꾸로요.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분양권 양도세 중과가 가세가 돼요. 50%예요 무조건. 그 와중에 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한 55%까지 내요. 근데 2주택자가 만약에 분양권에 투자를 했다 했을 때는 또 10% 또 추가. 그럼 뭐 거의 뭐 65% 거기다 또 3주택자면 20% 추가해요. 그러면 얼마요? 75예요. 그럼 75%를 세금으로 내면 뭐가 남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금 줍줍 이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경기 지역이 조금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거를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했고 인천도 또 다 강화도 옹진 뭐 요새 북한 그쪽에서 시끄러운데 그거 빼고는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가서 투자하려고 해도 할 지역이 없네요. 다 묶여놔가지고.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지방도 세종시하고 대전 쪽이 좀 움직였는데 그쪽도 다 묶었어요. 근데 다행히 대전은 뛰는 곳만 오장하고 오송읍만 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만 움직이면 또 지정을 하겠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럴 거면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럴 거면은 진작 범위를 넓혀놨으면 풍선 효과 같은 거 없었잖아요. 제가 주택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홍남기 제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정부는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시장의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경제활동에 매진하고 싶었는데 알아서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랬는데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를 들었군요. 좋은 말로 투자하시는 분들 나쁜 말로 투기 쪽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액션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코로나 경제 상황이 좀 그렇죠. 막중한데 부동산 문제까지 좀 시끄러우면 피곤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부가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뭐 지금 예고한 대로 준비했던 것들을 바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하죠. 미리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고 국민들도 좀 덜 머리가 아팠을 텐데 그렇죠?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집값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집값의 상승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분양주택에서 청약 네. 열풍과 함께 기준주택까지 따라가면서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때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고 버블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양도세 중과라는 게 사실 목적은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 지금 던진 그 정부의 대책을 보면 투자할 의미가 많이 없어져요. 거의 없어요. 도리어 세무조사 받을까 봐 현금 지출하던 양반들도 비규제 지역에 있으니까 그동안 했지만 이제 규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뭐 6억 이상은 그동안도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지만 이제 이번에 또 자금 조달 계획도 깐깐해져 가지고 조금 여유 있고 투자를 선도하던 분들이 쉽게 투자할 환경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넘치던 물량들이 미분양에 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차후에 가면. 아하.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시장 반응이 확실히 어떤 편견 쪽이 아니라 중지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시장 신호들을 우리가 일반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든 상관없이 모두 좀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강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미분양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쏟아지지는 않죠.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수요자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네, 약한 것 같지만 네. 은근히 이게 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투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갭 투자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완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출한 분들을 한해서 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아예 6개월 내에 입주를 안 하면은 다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나마 뭐 입주 조건을 따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일시적 2주택 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이용해서 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한 주택을 갖다 보증금 끼고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서 돈 안 들이고도 주택을 구매해서 상승 효과를 보고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번 대책 때 잡았는데 네. 요새 젊은 층에서 아시겠지만 대학생들도 동아리가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와 에쿼티가 작은데 투자했을 때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고 전세 보증금에다가 대출을 받으면 네. 그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대출은 내 돈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기는 전세 대출을 또 받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금 요새 이율이 적으니까 한 3억 받아야 3억이면 3% 90만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인가? 막 엄청 저렴한 돈을 내니까 월세 살 필요도 없고. 10만 원은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 계산해볼까요? 3억이면은 네. 3%면 3, 3은 9, 900만 원이잖아요. 네.
70만 원 정도 내네. 그렇죠. 한 달에. 네. 70만 원이니까 3억짜리 전세를 가볍게 얻는 게 낫지. 그래도 투자한 주택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대출 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1년에 1억 2억 뛰니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젊은 층에 퍼져서 내가 주택을 갖더라도 전세 살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게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갑자기 갭 투자로 다 나서다 보니까 의외로 시장이 가라앉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부터 3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다 막아놨는데 의외의 복병인 거죠. 복병이 나타난 건데 이것도 요번에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고 그리고 그렇죠. 그 실거주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사게 됐어요. 또 다른 분도 이거 하려고 준비하시던 분이 계세요. 만약에 이런 걸 알아서 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걸 다시 대출로 받고 이 전세 자금을 집 살 때 전세보증금과 약간의 대출과 내 돈을 보태면 집을 부담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막는 게 뭐냐면 이 전세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회수를 한다 이거예요. 새로 살 때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의 형태는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주택자 갭 투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겠네요.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네요. 가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됐지만 맞아요.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거의 기준이 다죠, 강화되고 뭐. 거의 다죠. 3억 100%, 원이면. 서울은 다죠. 100%. 그럼요. 그리고 우리 보금자리론 이게 보통 이제 네. 서민 대출 상품인데 이건 역시 거주 의무가 기본이죠. 부과됐고요. 그것도 활용하는 또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뭐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준을 보다 이게 심하니까 이번에 이제 완전히 잡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좀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재건축 규제 강화입니다. 네. 앞서 우리가 목동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검사만 통과했을 뿐인데 호가가 3억 원이 넘는 그런 네, 일이 이제 맞습니다. 일어났고 재건축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일단 강력하게 던진 게 뭐냐면 안전진단 과정이 그렇습니다. 재건축하기 전에 이제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요. 1차 안전진단을 받는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구조, 노후도, 안정성, 뭐 골조 형태 이런 걸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네. 표가 나옵니다. 안정성 평가표가.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점수 기준에서 통과가 되면 오래됐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통과된 거죠. 재건축 요건이 되는데 그 표를 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그게 이제 1차 안전검사. 이번에 목동 통과한 게 이제 1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차도 당연히 되겠지가 그동안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아닐 수 있구나. 좀 아까 말씀드린 그 표를 위원들이 앉아서 2차 안전진단 검사 적정성 검사를 해요. 네. 심의를. 그러니까 점수표가 잘 됐는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지 뭐 짜고 쳤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이미 검사표가 통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강하게 부정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차 안전 진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과별로 그러니까 안전도 별로, 노후도 별로, 분야별로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블라인드 약간 취하니까 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게 생겼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군구청에서 하던 것인데 이걸 시도로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요소가 더 많아지죠. 점점 지자체로 갈수록 이제 주민들과 협의성과 긴밀성이 높아지는데 시도 쪽으로 오다 보면 공적인 부분이 더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갖다가 시도로 좀 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목동이 일시적으로 3억 떴지만 이 발표로 인해서 그렇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한 1.5억은 다시 좀 하향 안정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추가로 하나를 더 넣었어요. 거주 요건 강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조합원으로 그걸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조합원 추첨할 때 받는데 이걸 넣은 거예요. 조합원 자격 요건을 대해서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아파트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가능하죠. 재건축할 것 같은 아파트를 투자해서? 사놨는데 이제는 네. 안 된다는 거잖아요. 2년 살아야 투자는 된다는 되는데 거죠. 가서 2년을 살지 않으면 네. 이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돼요. 근데 표현은 이번에 발표하면서 말은 이쁘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적정한 데서 보상해서 처리해 줄 것이다. 집을 안 그리고 준다는 조합원 거예요. 자격은 주지 않겠다.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네. 주택 분양권은 안 주는 거예요. 아. 현금 청산이란 말을 돌려서
적정한 보상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조합원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금 청산해서 보내겠다는 네, 거는. 줍줍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2년을. 그래서 다만 이제 기자분들이 꼬치꼬치 물으시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2년을 쭉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총 합산 기간 동안 2년을 살면 된다. 네네. 그래서 약간의 또 여유는 좀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 두 가지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 일단 또 약간 브레이크 요소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 재건축 기대하고 있는 아파트들 되게 많았잖아요. 물론 네네. 이번 정권 들어서 쉽진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맞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럼? 아쉬운 면도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럼 팔 수가 없잖아요. 또 조합원들 중에 혹시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상인분이 힘들어요 지금. 이걸 팔아야겠어.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하기엔 좀 벅찼겠죠.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충격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서울 송파 그리고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도대체 뭐고 이렇게 함으로써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인지도 궁금해요. 많이 막을 수가 있죠. 일단 주택 분야는 100% 거의 막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면 허가 목적으로만 주택이 된다. 부동산을 사용하게 돼요. 네. 근데 주택은 18제곱미터 이상, 상가용 상업 업무시설 이런 것들 2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는데 주택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 만약에 30제곱미터 빌라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하는 사용 목적에는 거래 허가를 안 해주는 형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 올리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네. 거주를 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투자하기가. 그래서 그건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거래가 그럼에도 강력하게 또 자기 몸 던져서 2년 거주할 분도 계시겠지만 가세요는 충분히 잡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국제 그 삼성역 일대 그 현대 개발하는 한전 그 일대에 어떤 가격 폭등이나 이런 조짐을 사전에 좀 제어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자, 앞서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정말 내용도 짱짱하고 강도도 세다. 이번 정책이 오늘 나온 부드러운 규제들이. 정책인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강한 게 많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나올 것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나올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방송으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두더지 잡기로 치면 다 잡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볼 때. 네네. 근데 더 강력하게 던지면 시장이 너무 얼어붙잖아요. 그리고 또 거래량도 지금 사실 주택 가격이 살짝 오른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지금 수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놔두고 한두 달 뒤까지 이게 이어질지를 저는 퀘스천을 찍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주식도 그렇잖아요.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잠시 반등했다가 하향 기간이 안정하는 있죠. 네. 그런 기술적 반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살짝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8월 말 되면 상한제 있잖아요.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주택 가격이 주의가 좋으면 분양가가 조금 올려서 받을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 이룰 수 있잖아요. 야, 10개 우리가 올리자 값을. 조합원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뭐 하여간 시장 편향적인 분들이 요새 그걸 아시겠지만 이번에 발표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계약을 하고 호가를 올려놓으면 시세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분양가 심의를 할 때 물론 주변 단지의 인근 시세, 주변 단지 분양가의 몇 프로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주변 단지 분양이 최근에 없어요. 1년 이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교할 거는 현재 시세인데 만약에 현재 시세가 두 달 전에 한 10개가 딱 한 2만 세대 됐는데 10개가 딸랑 거래됐는데 그게 호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계약만 하고 잔금을 안 쳤어. 그럼 호가는 올라갔고 실거래가에는 뜨잖아요. 그 부분을 정부가 저번 12.16 때 발표했죠. 뭐냐면 해제를 30일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근데 그래도 60일 동안 그게 시장에 떠 있잖아요. 어느 계약을 딱 해서 2억을 올려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60일 동안 그게 떠 있는 거 시장에. 네. 그럼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뭐랄까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는데 네. 약간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가서 막 싸우고 싶어요. 그 얘기 아시죠, 앵커님? 청원 올라온 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잡을 뭐 의지가 있습니까? 하고 청원 올라왔잖아요.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액션은 다 취하는데 안 지금 잡히잖아요. 오늘 나온 정책들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 계신데 거기다가 지금 얼음물 부으시는 울고 계신 멘트예요. 분이 있다고요? 어느 분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데.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은 아니겠지만. 네네, 이런 근데 말씀. 나올 게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주택 가격이 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판단한 거고 더 올라가서는 좀 경제에 부담될 것 같으니까 정부는 이제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쏟아져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평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